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들어와야 할 내 돈이 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동아줄이 예고도 없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그 순간의 공포를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 대형마트 빅3 중 하나였던 거대 유통기업 홈플러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직장인에게 한 달 중 가장 반가운 소리, 바로 급여 입금 알림이어야 할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간 상사의 질책을 견디고 야근의 피로를 씻어내며 오로지 이 순간만을 위해 달려왔던 수많은 가장들에게 월급날은 단순한 날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홈플러스 직원들의 핸드폰에는 그 어떤 알림도 뜨지 않았습니다. 혹은 통장 잔고 0원이라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잔인한 숫자만이 덩그러니 찍혀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라인드, 사내 게시판에는 벼랑 끝에 몰린 직원들의 비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빠져나가야 할 카드값은 어떡합니까?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아이 학원비는커녕 당장 오늘 저녁에 쌀 돈이 없습니다. 회사가 어렵다 말만 들었지 정말 내 월급까지 떼어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때 연매출 7조 원을 자랑하며 전국 방방곡곡에 불을 밝혔던 유통공룡, 대한민국 주부들의 장바구니를 책임졌던 홈플러스가 어쩌다 월급 한 푼 주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을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돼서 벌어진 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과 탐욕이 만들어낸 예고된 비극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월급 0원 사태로 드러난 홈플러스의 처참한 민낯과 멀쩡하던 회사를 벼랑 끝으로 내몬 지난 10년의 타임라인을 아주 집요하고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계를 2015년, 아니 그보다 더 이전인 홈플러스의 전성기 시절로 돌려봐야 합니다. 1999년 삼성물산과 영국 테스코의 합작으로 탄생했던 홈플러스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홈플러스는 선진적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격적인 점포 확장을 거듭하며 업계 1위인 이마트를 턱 밑까지 추격했던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자존심이자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24시간 영업을 처음 시도하고 가성비 좋은 PB 상품을 내놓으며 주말마다 가족들이 카트를 끌고 장을 보러 가는 즐거운 공간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홈플러스는 삼성 계열사라는 자부심과 외국계 기업의 합리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홈플러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주사위가 던져집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인수금액은 무려 7조 2천억 원, 국내 인수합병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돈의 출처였습니다. MBK는 7조 원이 넘는 인수 대금을 자기 지갑에서 꺼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수 자금의 대부분을 홈플러스라는 회사를 담보로 무려 4조 원이 넘는 빚을 내서 회사를 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차입 매수, 즉 LBO, Leveraged Buyout 방식입니다. 경제 용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내가 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잔뜩 받아서 그 집을 산 뒤에 그 대출 이자와 원금을 내가 갚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알아서 갚도록 만든 꼴입니다. 집주인은 나인데 빚은 집이 갚아야 하는 기이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지난 10년 동안 홈플러스는 마트가 아니라 사실상 부동산 개발 회사나 다름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MBK는 빌린 돈, 즉 인수금융 이자를 갚기 위해 홈플러스가 가진 알짜배기 자산들을 미친듯이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안산점, 둔산점, 가야점, 대구 스타디움점 등 지역에서 장사가 제일 잘되고 목이 좋았던 점포들이 하나둘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여지없이 주상복합 건물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이것을 자산 유동화 혹은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포장했습니다. 건물을 팔아서 목돈을 쥐고 다시 그 건물에 월세를 내고 들어가서 영업을 하니 현금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빚을 갚느라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 팔아먹고 이제는 내 집이었던 곳에 비싼 월세를 내며 얹혀 사는 신세로 전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고스란히 이자로 빠져나갔고 투자는 멈췄으며 경쟁력은 곤두박질쳤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더 이상 빚을 갚을 재간이 없다며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말 회사는 법원에 구조혁신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입니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본체에서 떼어내 따로 팔아버리고 앞으로 6년 동안 전국에 남은 점포 중 41개를 추가로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당장 회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3천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 즉 DIP 금융을 수혈받겠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입니다. 겉으로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1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직원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회사를 조각조각 내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버리고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사실상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계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터진 월급 영원 사태, 즉 임금 체불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회사가 망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법적으로 마지막까지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직원들의 급여입니다. 법률 용어로도 임금 채권은 공익 채권으로 분류되어 기존에 깔려있던 그 어떤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월 월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산 오류가 났다거나 며칠 자금이 꼬인 수준이 아닙니다. 회사의 금고가, 현금 흐름이 말 그대로 완전한 바닥을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돈이 말라비틀어졌다는 겁니다. 현장의 상황은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월급만 밀린 게 아닙니다. 점포를 운영하려면 하루 종일 조명을 켜야 하고 냉장고를 돌려야 하고 화장실 물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과금을 낼 돈조차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영업 중에 전기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현장을 지배합니다. 더 무서운 건 납품 대금입니다. 마트에 물건을 대주는 납품업체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홈플러스가 돈을 못 줄 것 같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물건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폭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홈플러스 매장에 가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수북하게 쌓여 있어야 할 신선식품 매대가 듬성듬성 비어 있습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코너는 뒤쪽이 텅 비어 있고 앞줄에만 물건을 세워놓아 빈 곳을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인기 있는 라면이나 생필품은 아예 재고가 없습니다. 물건이 없으니 손님이 오지 않고 손님이 없으니 매출은 더 떨어지고 매출이 없으니 돈이 더 모자라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개미지옥에 빠진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조주현 홈플러스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1주에서 2주 안에 긴급자금 3천억 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파국이다. 평소라면 기업의 신뢰도를 위해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야 할 CEO가 공개적으로 파국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엄살이 아니라 당장 내일 셔터를 내리고 문을 닫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처절한 SOS 신호입니다. 여기서 계속 언급되는 3천억 원, 전문 용어로 DIP 파이낸싱이라고 부르는 이 돈의 정체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DIP, 디버터 임포지션. 금융은 법정 관리를 받는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운영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위험한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 기존의 빚보다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권리, 즉 슈퍼 우선권을 줍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금 조달 구조는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1,000억 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1,000억 원, 그리고 메리츠증권이 1,000억 원을 각각 분담해서 총 3,000억 원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돈이 들어와야 당장 밀린 직원들 월급도 주고 밀린 전기세도 내고 아우성치는 납품업체들에게 대금을 줘서 다시 매대에 물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꽂아야 하는 산소호흡기이자 수혈팩입니다. 하지만 돈을 줘야 할 채권당과 금융권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산업은행과 메리츠증권이 도장을 찍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연 이 돈 3천억을 붓는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살아날까? 라는 근본적인 의구심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홈플러스가 빚을 갚기 위해 내놓은 자구책의 핵심인 점포 매각도 상황이 최악입니다. 땅을 팔고 건물을 팔아야 돈이 생겨서 빌린 돈을 갚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가 어떻습니까? 고금리와 PF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덩치 큰 마트 부지를 사줄 매수자가 실종되었습니다. 살 사람이 없습니다. 산업은행과 메리츠 입장에서는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하고 담보 가치도 떨어지는 곳에 국민의 세금과 회사의 자금을 쏟아부었다가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위험한 도박판에 억지로 앉혀진 기분일 겁니다. 채권단이 망설이는 이 1분 1초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는 피가 마르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배에 탄 선원들은 한마음으로 노를 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내부는 지금 심각한 노노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습니다.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홈플러스 노조는 크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의 마트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의 일반노조, 그리고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직원들 중심의
한마음 협의회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과거 까르푸와 홈에버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업 문화를 가진 직원들이 섞였고 출신 성분에 따라 소속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은 정반대입니다. 마트노조 측은 매우 강경합니다. MBK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 계획안은 회사를 살리려는 게 아니다. 알짜배기인 익스프레스를 팔고 점포를 폐점시켜서 자기들 챙길 것만 챙겨 나가려는 먹튀 플랜이다. 점포 폐쇄는 결국 대량 해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노조와 한마음협의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현실론을 펴니다. 일단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지금 MBK를 욕하고 투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 DIP 자금 수혈에 협조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회사가 망하면 투쟁할 대상조차 사라진다 라고 주장합니다.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이 연체되기 시작한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론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노조의 투쟁 명분도 이해하지만 당장 밥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는 생존의 공포감과 노조끼리 싸우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다 같이 죽겠다는 극심한 피로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회사와 싸워도 모자랄 판에 내부에서조차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모습은 이 사태의 비극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 단순히 장사를 못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영의 문제를 넘어 법적인 문제, 즉 분식회계와 사기회생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핵심 지점은 바로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용어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나중에 이자를 쳐서 갚기로 약속한 돈입니다. 사실상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와 MBK는 이것을 장부상 자본으로 분류해서 처리했습니다. 빚을 내 돈인 것처럼 둔값시킨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장부상으로는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재무 구조가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부채로 잡았다면 홈플러스는 이미 오래전에 자본 잠식 상태, 즉 망한 회사 판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수년간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장부를 마사지했다는 의혹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회생 신청 직전의 행보입니다. 회사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 불과 얼마 전 800억 원대의 당위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경영진은 회사의 자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만약 며칠 뒤 혹은 몇 달 뒤에 회사가 망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회사 튼튼합니다 라며 채권을 찍어서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으고 그 직후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사기적 부정거래, 더 나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현재 검찰 수사의 칼끝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회생 절차를 악용해 채무를 탕감받으려는 기획회생을 시도했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은 사모펀드가 책임 경영은커녕 마지막까지 개미 투자자들의 등을 쳐먹고 나가는 것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 파산을 넘어 한국 경제사에 길이 남을 거대한 금융사기 사건이자 최악의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홈플러스의 위기는 단순히 개별 기업 하나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지도와 지역 부동산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에서 2년 사이 부산 가야점, 대전 탐방점, 대구 스타디움점 등 각 지역의 랜드마크였던 점포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활력이 돌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건설 경기가 죽고 부동산 PF 대출이 막히면서 폐점한 자리가 개발되지 못하고 거대한 공터나 흉물스러운 공사장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유령 건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마트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트 주변에서 식당을 하던 사장님, 옷가게, 병원, 약국까지 낙수 효과를 누리던 주변 상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마트에서 일하던 수백 명의 캐셔, 주차관리 요원, 보안 요원, 미화원분들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증발합니다. 지역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땅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 누가 이 땅을 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발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권을 넘어 실물 경제로 우리 동네 골목 상권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후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사모펀드, PEF라는 존재와 한국 자본시장의 현주소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모펀드의 교과서적인 모델은 저평가된 기업을 싸게 사서 경영 효율화를 통해 가치를 높인 뒤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긴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기업도 살고 투자자도 돈을 버는 윈윈 구조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사태에서 MBK가 보여준 지난 10년의 행태는 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기업을 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기업의 알짜 자산을 팔아치우고 결국 껍데기만 남겨놓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가 한국 PE 산업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선진금융기법, 경영 효율화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어있던 무리한 차입 매수 방식이 실물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준 가장 끔찍하고 생생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회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LBO 방식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강화, 대규모 M&A 승인 시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또한 회생이나 청산 절차에서 대주주인 사모펀드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요구될 것입니다. 금융의 논리가 실물 경제를 집어삼켰을 때 어떤 재앙이 벌어지는지 홈플러스는 우리에게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홈플러스라는 거인의 비극적인 몰락 과정을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월급 0원이라는 초유의 사태, 갈라진 노조, 멈춰버린 지역 상권, 그리고 사모펀드의 탐욕스러운 그림자까지. 여러분은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조 원의 빚을 회사에 얹어놓고 자산만 팔아치운 MBK와 경영진일까요? 아니면 이런 투기적 자본 행태를 방관하고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금융당국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10원이라도 더 싼 가격만 쫓으며 대형마트의 출혈 경쟁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리고 그 이면의 노동 환경에는 무관심했던 우리 사회와 소비 구조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책임 소재를 따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홈플러스 직원과 그 가족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서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홈플러스가 무너진다면 다음 타겟은 또 다른 유통기업 혹은 건설사, 아니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바로 그 산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태가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사태가 직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계기로 매듭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